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삶과 교훈. 1899년 7월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 그는 훗날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이 되어 세계 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 클래런스 에드먼즈 해밍웨이는 의사였고 어머니 그레이스 홀 해밍웨이는 음악가였습니다.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상반된 세계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음악과 예술의 세계로 인도하려 했고 아버지는 그를 자연과 사냥, 낚시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어린 해밍웨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한 미시간주 북부의 원룬 호수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낚시와 사냥을 배웠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잔인함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들은 후에 그의 많은 작품들, 특히 닉 애덤스 시리즈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0대가 된 해밍웨이는 오크파크 고등학교에 다니며 이미 작가로서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 신문에 글을 기고했고 문예지에도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이미 간결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배제하고 핵심만을 전달하는 그만의 스타일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10대 해밍웨이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들이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어니스트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와 기대는 그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91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밍웨이는 대학 진학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캔자스시티로 가서 캔자스시티 스타지에서 수습기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짧은 문장, 짧은 첫 단락, 힘 있는 언어 사용, 긍정적인 표현, 불필요한 형용사 제거. 이 원칙들은 그의 문학 스타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18세의 해밍웨이는 적십자 구급차 운전병으로 자원하여 이탈리아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1918년 7월 8일 포사르타 전선에서 해밍웨이는 오스트리아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200개가 넘는 파편이 박혔고 그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그가 부상당한 이탈리아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관총에 맞아 무릎에 추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밀라노의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해밍웨이는 간호사 아그네스 폰 쿠루프스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해밍웨이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그네스는 결국 다른 남자를 선택했고 이 배신은 해밍웨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경험은 후에 그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해밍웨이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격했고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으며 사랑의 배신을 맛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그를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1921년 해밍웨이는 첫 번째 아내 헤들리 리처드슨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파리로 건너가 몽파르나스에 정착했습니다. 1920년대 파리는 세계 예술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미국 작가와 예술가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파리에서 해밍웨이는 거트루드 스타인, 에즈라 파운드, 제임스 조이스, F. 스콧 피츠제럴드 같은 문학계의 거장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거트루드 스타인은 그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해밍웨이에게 당신은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은 가난했지만 충만했습니다. 해밍웨이는 매일 카페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체를 다듬었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는 빙산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빙산의 8분의 1만 수면 위로 드러나듯 글도 핵심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23년 그의 첫 번째 책 3편의 이야기와 10편의 시가 출판되었습니다. 1925년에는 단편집 우리들의 시대에가 출간되어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1926년에 찾아왔습니다. 1926년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와 스페인을 배경으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주인공 제이크 반스는 전쟁으로 불구가 된 기자로 사랑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해밍웨이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해밍웨이의 사생활은 그의 작품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4번 결혼했고 각각의 결혼은 그의 인생과 작품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아내 헤들리와의 결혼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들 잭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폴린 파이퍼라는 여성을 만나 불륜을 저질렀고 1927년 헤들리와 이혼했습니다. 이 이혼은 그에게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 폴리는 부유한 가톨릭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정착했고 두 아들 패트릭과 그레고리를 낳았습니다. 키웨스트에서 해밍웨이는 낚시와 사냥을 즐기며 남성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던 중 해밍웨이는 전쟁 특파원 마사 게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1940년 해밍웨이는 폴린과 이혼하고 마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너무 강한 성격 탓에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1945년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아내는 마리 웰시였습니다. 그녀 역시 저널리스트였고 해밍웨이보다 13살 어렸습니다. 마리는 해밍웨이의 곁을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했고 말년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붕괴를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1929년 해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를 출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그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미국인 구급차 운전병 프레더릭 헨리와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의 사랑, 그리고 전쟁의 무의미함을 다룬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30년대를 거치며 해밍웨이는 단순히 작가를 넘어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파리를 즐겼고 키웨스트에서 대형 어류를 낚았으며 스페인에서 투우를 관람했습니다. 그의 모험적인 삶은 그 자체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1940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미국인 로버트 조던이 게릴라와 함께 다리 폭파 임무를 수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 첫 주에 18만 부가 팔렸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해밍웨이의 명성은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해밍웨이는 전쟁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취재했고 파리 해방에도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쿠바의 아바나 근교에 있는 핑카빌리아 농장에 정착했습니다. 1952년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발표했습니다.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다룬 이 중편 소설은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걸작이 되었습니다.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 패배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라이프지에 전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해밍웨이는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이제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에서 해밍웨이는 작가는 고독 속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가의 고독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한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이미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해밍웨이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리한 생활과 과도한 음주, 여러 차례의 사고로 인해 그의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그는 2번의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었고 척추 부상과 내장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정신적 고통도 심각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FBI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FBI는 그의 쿠바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창작 능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는 그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960년 해밍웨이는 메이오 클리닉에 입원하여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심각한 우울증 치료법으로 여겨졌지만 이 치료는 그의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작가에게 기억이란 창작의 원천인데 그것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1961년 7월 2일 아침 아이다호주 캐첨의 자택에서 해밍웨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산탄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나이 61세였습니다. 세계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해밍웨이의 가족사에는 자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권총으로 자살했고 그의 남동생, 여동생, 손녀딸도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가족 내 유전적 우울증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해밍웨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성의 중요성입니다. 해밍웨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썼습니다. 전쟁, 사냥, 낚시, 투우, 사랑. 그의 모든 작품은 그가 실제로 살았던 삶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되게 살고 진실되게 쓰라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이 진정성이야말로 그의 작품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 둘째, 간결함의 힘입니다. 해밍웨이의 문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행동만을, 대화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빙산 이론처럼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적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적게 말하되 깊게 말하라고. 셋째, 용기와 품격의 가치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85일째에도 바다로 나갑니다. 그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지만 결국 상어들에게 빼앗기고 뼈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보여주는 용기와 품격입니다. 넷째,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결코 조심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터로 달려갔고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사냥했으며 대서양에서 거대한 물고기와 싸웠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졌고 실패했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생생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삶을 온전히 경험하라고. 다섯째, 고독의 필요성입니다. 해밍웨이는 매일 아침 홀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작가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군중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탄생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성과 깊은 사색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정신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해밍웨이의 비극적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도 정신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지만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일곱째, 유산의 의미입니다. 해밍웨이는 죽었지만 그의 작품은 살아있습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 작품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삶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20세기 문학의 거장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4번의 결혼과 이혼, 전쟁의 트라우마, 알코올 중독, 우울증, 그리고 결국 자살로 이어진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밍웨이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썼다는 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고통을, 사랑을, 두려움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해밍웨이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그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을 혐오하면서도 용기를 찬양했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위험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모순이 그를 인간답게 만들었고 그의 작품을 진실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해밍웨이처럼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처럼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삶은 짧고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는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진실되게 사라질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는 작가였고 모험가였으며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의 책을 읽고 그의 삶에서 배우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한 해밍웨이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